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에 앞서 자동차 관세를 먼저 공개한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로 우리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금공이 지분 투자하는 만큼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줄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월세 형식으로 배당금을 낸 뒤 팔 때 얻는 시세 차익은 주금공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주금공과 나눠 갖지만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작년 말 기준 재산은 1인당 평균 20억 6,3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 1억 6,213만 원 늘어난 건데요. 같은 신고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6,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서는 이원목 공직기강 비서관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의성 산청군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로 확산 중인 대형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 양도 많지 않은 데다 강풍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서두르자고 하는데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피해 상황 살펴보고 시급한 예산 지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지옥 같습니다. 경북 지역을 핥힌 산불은 벌써 2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괴물 산불은 강풍을 타고 산과 산을 넘어 안동 시내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17,000명에 달합니다.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피해 상황과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산불 피해 정말 심각한데 우선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현장 상황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정석 산불 방지정책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산불 피해에 걷잡을 수 없는데 현재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안동 하회마을 남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쪽 분야는 영덕까지 이미 진출을 해서 지금 안동 지역에서 영덕으로 가던 산불이 남아있는 분들이 안동 주변을 계속해서 연소시키고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안동 시내로 산불이 향하면서 시민들 대피령이 좀 내렸다면서요? 제가 지금 어제 밤 11시에 의성에서 안동으로 왔는데요. 예. 당장 이제 남아있는 잔불들이 주변으로 이제 연소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안동 시내 전체가 연무로 인해서 바깥에서 한 30분 이상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기침이 나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불 이후에 아마 시민들 호흡기 질환 문제도 심각히 우려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네, 지금 소방관 진화 대원들의 불을 끄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진화율이 한때 8, 90% 했다가 또 다시 낮아졌다 하는데 지금 진화율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 진화율이 68%, 70%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발령하는 산불 진화율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저는 생각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다 총 하선이 몇 메다 되고 몇 킬로 되면 남아있는 하선이 어느 정도냐 이런 식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진화율의 발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일단 지금 68%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시 내일부터 또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강해지면 다시 진화율이 뭐 100%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산불을 잡기 위한 헬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헬기 운항도 중지됐는데 다시 재개를 했죠, 헬기 운항은? 네, 바로 한 2시간 뒤에 재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바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비가 흩뿌리고 뭐 연무처럼 뭐 그치다 말았습니다. 그치다 말았는데 그쪽도 지금 비가 뭐 양이 너무 적은 거죠? 아닙니다.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전혀 안 오고 있습니까? 네. 아침 새벽 6시만 해도 1mm가 예보되어 있었는데요. 11시가 넘었으면서 0.2mm로 바뀌었고 지금 이제 2시가 넘었으면서 비가 전혀 안 오고 문제는 온도가 25도로 많이 높아져 있고 오히려 습도는 더 빠지는 상태라서 비가 오려면 약간 습도가 높아지는 그걸 그나마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금 습도도 낮아지고 온도가 더 높아져서 예. 위험도는 더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그래요. 예. 지금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의성 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영덕 쪽입니다. 영덕 쪽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네. 지금 이 산불이 안동을 거쳐서 영주 방면으로 해서 봉화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봉화로.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의성 산불이 남풍을 타고 약간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서풍을 타고 울진으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영주라든가 예천 지역은 예천에 이제 도청이 있고 그 주변 지역은 시설물이 워낙 많아서 민가 또는 이제 마을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 도시를 휩쓸고 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씨가 이래 되면서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또 강풍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날 지금 예보대로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여기에 생기는 하풍과 더해지면 곱하기 한 1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태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로 고비로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도 심각하지만 특히 노인들의 피해가 지금 큰 상황이죠. 네네. 사망자들 중에서도 노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예. 네, 산불 피해 빨리 비라도 좀 더 뿌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비도 안 오고 이 피해를 어떻게 지금 복구해야 될지도 지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정석 산불 방지정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황정석 소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정말 걱정이 크네요. 염건웅 교수님, 네. 이 지금 피해가 심각한 게 이게 지금 강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거죠? 뭐 일단 악조건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습도가 뭐 지금 20% 이하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바람은 초속 5m에서 뭐 15m 정도로 계속 불고 있는데 심지어는 순간 풍속이 약 25m까지 지금 뭐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한 대기에 그다음에 이제 강한 이제 돌풍이 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산불에 굉장히 이제 악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기압골도 남고 북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고 북저라고 그러면 남쪽의 어떤 겁니까? 고기압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북쪽의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도는 방향에서 이쪽 사이로 서풍이 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풍은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불면서 굉장히 좁은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양간지풍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그 동해안 그 강원도 산 쪽에서 많이 부는 바람인데 양양과 간성 사이에 그런 부는 바람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경북이나 경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서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안에 있는 모든 지금 산림이 메말라 있는 상태다. 바짝 마른 상태. 바짝 마른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그 불이 나서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나무 기둥을 타고 바로 상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수간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수간화. 예, 수간화 현상.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나무 맨 위가 타버리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진화하기 어렵고 헬기에서도 물을 뿌려도 이게 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럼 수간화 현상이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 사이로 또 높은 바람이 형성됩니다. 고온의 높은 건조한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서 이제 불씨가 약 그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2km 정도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화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안동하고 오른쪽에 지금 동해안에 맞닿은 영도까지 불이 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넓은 지금 반경을 보여주고 있고 방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선 얘기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화선이 화선 남아 있는 화선. 그렇죠. 불이 이게 끝에 이제 테두리에 남아 있는 그 전체 테두리를 화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테두리, 맞습니다. 확산된 테두리. 그렇죠. 의성 같은 경우 이제 화선이 어느 정도 있냐? 그러니까 지금 화선이 뭐 줄어들었을 땐 10km 정도 줄었다가 뭐 많을 때 20km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불이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날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예, 금요일 날 발생했는데 지금 이 불이 꺼질 듯 뭐 한 80%까지 진화율이 올랐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는 산청 하동을 포함한 진화율이 77%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산청에서 왼쪽 위로 보면 지리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리산 앞까지 지금 산불이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리산 앞에서 지금 뭐 산림청하고 소방하고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이유가 지리산으로 가면 다시 이막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산을 만약에 덮친다면. 지리산 높기도 하고 또 여기도 산림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리산에 이것이 옮겨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의성과 산청의 산불만큼의 규모의 또 산불이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청 산불에 있어서는 지금 산림당국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이유가 지리산으로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산청 산불보다 의성 산불이 결과적으로 더 커졌어요. 반경도 넓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의성은 54%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52%, 청송까지 또 넘어가서 청송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청송교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 북부교도소로 이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거기 재소자 3,500명 정도를 다 이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앞까지 정말 불이 다가갔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수영자들 다 이송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울산, 울주, 온양 같은 경우는 76%의 지금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영덕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지금 영덕이 지금 10%, 그다음에 영양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산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00년 동해안 산불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 피해 규모가. 근데 산불의 피해 면적이 23,794헥타르였습니다. 근데 이번 산불이 오늘 오전까지만 집계된 그 피해 규모가 36,000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12,000헥타르 정도 더 지금 규모가 크게 지금 산림 손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뭐였냐면 과거의 산불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인명피해가 오늘 오전까지 그 경북에 16명, 경남에 4명이 사망하셔가지고 총 26명이 지금 사망자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심지어 그 의성에서 지금 진화 헬기가 한 대 떴다가 기장이 같이 이제 헬기 추락사로 해서 지금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27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밑에 있는 산불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시 재발화되는 이유가요. 부엽토라는 게 있습니다. 산 밑에 부엽토라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고 그 위에 낙엽층이 있는데 지금 낙엽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엽층에 불이 옮겨 붙었다가 겉으로는 지금 진화한 듯이 보였지만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불씨가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불씨가 살아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지중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캠핑 가서 이제 뭐 연료를 이제 불을 꺼준 줄 알았더니 바람을 불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오후에 되면 다시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또 이게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비가 5mm 정도 내린다고 지금 현장에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비 그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좀 사실은 좀 많이 내렸으면 하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자 염원일 것 같은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거 다 진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오늘 좀 많은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는 예상합니다. 네, 산불 피해 상황 다시 또 염건웅 교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지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산불도 막지만 이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할까 하다 보니까 정치권이 산불 피해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 여야가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우리가 이제 추경 얘기가 그전에도 조금 얘기 있었는데 이게 산불 추경 워낙에 피해 지원이 심각하고 시급하지만 필요합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급히 해야 됩니까? 네, 만약 기존의 그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 논의가 없었다면 네.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목적만으로 추경을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얘기가 있었기 진행되던 때문에 추경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이번 산불 방지 시스템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또 새로 만들고 예. 또 이번에 피해 지원에 더 자금이 필요하면 이제 그런 돈도 같이 넣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다분히 이제 국민에게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제스처이지만 오직 그 산불 피해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추경은 조금 어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어색하다. 예, 예. 왜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 규모는 꽤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2022년에 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 복구액이 한 4,200억 수준이었거든요. 2022년. 예. 피해액은 2,200억. 지금 헥타르를 볼 때 그때 규모의 거의 2배를 지금 그러니까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복구비나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만 대략 6, 7천억 수준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추경에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 예비비를 근데 작년에 4조 8천을 이제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네.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민주당이 이게 절반으로 깎았거든요. 예, 예산 삭감하면서 예비비를 절반을 깎았습니다. 예. 다른 또 제한 장치도 달았고요.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2조 4천억이 일단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7, 8천억 정도 최대 복구비라면 여기서 감당할 수는 있다. 예비비로. 예. 그렇지만 이제 올해 재난이 이걸로 끝나겠느냐는 거죠. 올해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리고 네. 홍수, 태풍 또 기타 사고들.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난번에도 긴급한 제주항공 그렇습니다. 긴급한 구호 지원에 또 이런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는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추경으로는 예비비 규모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 추경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편성이 된다면 예비비를 기존 정부가 제출한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상 회복.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화재의 원인이 되는 또 많은 감시 부족이라든지 장비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헬기 추락하면 다 노후화돼서 이러한 일이 없고 감시도 드론이나 로봇이 하면 훨씬 더 상시적인 체계가 될 텐데 뭐 그런 면이 좀 우리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큰 산불 계기로 정치권이 예산에 이제 그런 것들 담아보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런 대응 예산들도 추경에 넣는 게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꼭 해야만 하는 건 이제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일단 산불을 잡고 그분들을 구활동하고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건 현재 예비비로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비비 얘기 조금 이따 다뤄보고요. 지금 이 정도 상태 지금 잡히질 않으니까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산불과 비교해가면서 이 정도면 피해가 어느 정도에 달할지 또 복구비나 이런 건 얼마 될지 과거에는 네. 어땠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아마 역대 1위 산불로 기록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2020년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2020년에 우리가 복구비가 4,170억 원을 소요했거든요. 복구비가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최소 6천억에서 아마 뭐 8천억까지 한 7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비비가 중요하죠. 지금 네. 뭐 민주당 쪽에서 예비비를 삭감했고요. 지금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 예비비가 결국은 재난에 대비하는 예비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조 6천억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이게 지금 들어가서 예비비에 넣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힘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추가 지금 지원은 추가 편성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민주당 쪽하고 좀 다른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 문재인 정권 때 10번째 추경이 2022년에 있었거든요. 이때 네. 추경 본예산 예비비를 3조 9천억에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예비비를? 이미 예비비를. 그렇기 때문에 6천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역대급인데, 심지어는 이게 정치적인 지금. 문제와 맞물려서 예. 지금 뭐 집회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재난은 아마도 이번 주 내로 이 산불이 다 진화가 되면 다행이지만 조심스럽게도 저는 사실 바라지 않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넘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정말 그러면 큰일인데요. 이게 LA 산불 우리가 한 달 동안 가는 걸 봤잖아요.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비거든요, 사실. 비밖에 없습니까? 비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뭐 소방관 지금 산림청 뭐 지금 진화대원들 잠을 2-3시간씩 자면서 지금 밥도 못 먹고 가서 예. 진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 모든 헬기 가용 장비들이라든지 뭐 심지어 지금 그 예방 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도 몇 분이 지금 희생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지금 국가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 재난은 사실 이게 복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지금 현재 진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또 지금 인명 피해도 굉장히 큰 상태란 말입니다. 벌써 그러면 27분. 인명 피해에 대한 복구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산림들이 다시 복구되는데 이게 네. 원상 복구되는데 최하 100년이 걸려요. 나무를 산이. 심고서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데? 지금 산불 이전의 산같이 복원되는데 100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가꾸고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1년의 목적 예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비비,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가 지금 결국은 재난에 꼭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한번 이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 네. 김우철 교수님께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맞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비가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깎아서 2조 4천억 원 있는데 2조 4천억 원을 이렇게 재난이 터졌을 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게 목적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비비 2조 4천억 중에서 사전에 용처를 정해놓은 걸 목적 예비비라고 합니다. 목적 예비비를? 예, 이것은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재난 부분은 이제 목적 예비비로 금액이 대략 재난에 쓰라. 예, 이렇게 거기에 쓸 수 정해 있고요. 있고. 일반 예비비가 나머지입니다. 일반 예비비. 예, 1조 6천억이 목적 예비비고요. 예. 나머지 8천억이 일반 예비비인데 말 그대로 이것은 예산 외로 기재부 관리주체인 기재부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예. 소요가 생기면 쓰는 겁니다. 상당히 자유롭죠. 국가 위기 상황이라든지 뭐 필요할 때. 그래서 1조 6천억 원을 근데 다 재난재해에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대 의견을 달았고요. 예. 예비비 4조 8천을 절반을 줄이면서 부대 의견을 또 달았는데 무슨 부대 의견이에요? 그때 그 목적 예비비를 우선 어디에 써야 하는 걸 명시했는데 그게 바로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쓰도록 예, 예. 조건을 달았어요? 대략 그 계산을 해보면 한 1조 원이 좀 넘는 걸로 1조 1천 정도 내외인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예. 나머지를 이제 재난재해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쓸 수 되면 있는 돈이 안 남네요. 그러면. 4천억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4천억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복구비만 해도 거의 7, 8천억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이상 2천. 예,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재난 방지를 위한 뭐 비용 조달은 아예 불가능하겠죠. 왜 무상교육에 이런 조건을 붙였죠? 저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네. 현재 예상하지 못한 지출 소요가 있을 때 비상 상황인 걸 말하는 거죠. 네. 재원을 비상한 상황에 긴급 투입할 때 예산을 그때그때 미리 책정할 수는 없으니 미리 버퍼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상교육은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측하고 정책이니까 예, 공공 일반- 서비스고 이것을 비상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 회계에 일반 재정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하게 만든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행정부의 팔다리를 묶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뭐 행정부 좋게 말하면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예비비마저 본인들이 생각하는 재원 방향으로 쓰여져라 이런 예. 이제 의도였을 텐데 적어도 예비비만큼은 그렇게
일반 회계로 해야 할 사업을 예비비로 미리 딱 정해놓고 정말로 이렇게 긴급 소요가 생겼을 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행동이죠. 네. 염건웅 교수님, 아까 네. 이제 그 황석정 소장 말씀 중에 이게 네. 도시를 뚫고 강동 뚫고 지나가면 초속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게 참 걱정된다. 영주 예천을 지나서 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민들 대피 이런 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대피를 하시다가 지금 희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대다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고요. 심지어는 차량 안에서 대피하다가 차량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대피하기 위해서 차를 타셨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피 명령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요. 네. 명령을 따르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불이 우리가 도깨비 불이다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급속도로 내 앞에 불이 이 산불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피 명령은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가호호를 다 찾아다니면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뭐 소방 공무원들, 3.5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다가오는 그런 지역이나 마을에 대피를 바로 유도하고 대피를 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대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통신이 마비된 지금 경우도 있어요. 지금 통신 SK텔레콤 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성 지역 속에 마비가 됐거든요. 그럼 그래서 지금 지금 전달도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 재난통신을 가동해라라고 해가지고 재난 로밍을 가동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SK텔레콤을 사용하지 못한 망이 정지가 돼버리면 그 KT에다 명령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KT망을 이쪽으로 로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A 통신사를 사용하지 못하면 B 통신사를 사용하도록 해줘라라고 지금 강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2022년부터 지금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에 있어서 전기가 차단되고 그다음에 수도가 차단되고 그다음에 통신이 차단되는 것 중에서 통신이 차단되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재난 상황을 바로 안전 문자라든지 재난 문자로 확인을 하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깜깜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산불에 의해서 지금 통신사 마비된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산불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제 통신 또는 인터넷을 확인하셔서 지금 네. 우리 지역에 다가오게 되면 가장 안전한 지역, 보통은 이제 뭐 노인정, 학교 이런 데로 많이 옮기고 거기도 위험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체육관으로 옮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작정 차량으로 대피하시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불이 다가와서 고립되고 그 차 안에 이제 연기가 가득해서 질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산에 보면 이게 낙엽이 많은 지역 이쪽에 계시다라고 하면 빨리 도로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도로 좋아요. 쪽으로 도로는 옮겨야 이제 되고. 불이 덜 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산에 고립됐다라고 하면 바위 안쪽으로 숨어서 최대한 이제 자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구조를 기다리시는 그런 방법으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안전이 확보된지를 미리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예비비를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올해 예비비 전에 각 정부들도, 각 부처들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예비비 먼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관련되는 부처,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 산림청. 피해가 크니까 산림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많은 관련 예산이 있지만 특히 뭐 산림 대책비 예. 한 1,000억 원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산림 복구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재난의 구호 사업에 쓰긴 어렵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전용은 어렵고 추후에 산림 복구할 때 예. 다른 지역에 이미 배정된 예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특별히 뭐 그런 필요성이 크니까 그런 걸 돌릴 수는 있는데 기존의 용처가 정해진 대책비라면 전용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경우에도 재난 대책비가 한 3,800억 있는데요. 네. 이건 아마 이번에 사용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기재부가 제일 많죠. 그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는 이제 기재부가 아무래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8천억이니까요. 예. 이번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이 예비비, 일반 예비비 말고는 다 용처가 사실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과의 충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요. 예. 기재부의 일반 예비비마저도 이번에 다 써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나중에 재난을 대비해서 나중에 또 필요한 때는 그러니까 메꿔 놓든지 예. 말씀대로 제3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금 조성하든지. 그럼 만약에 필요할 수 나중에 추경 얘기가 좀 진전이 된다면 산불 피해 네네. 말고도 경기 대응을 네네. 위해서 이 예비비 깎인 거 이거는 좀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불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예. 또 이게 상반기 좀 초입인데 이 정도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건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고 자연재해도 상당히 지금 범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복구하는 게 맞고 추경 논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추경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필요하다면 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추경을 통해야 한다면 이 산불 지원 또는 재난 방지에 한정한 긴급 추경을 소규모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올려놓거나 네. 화재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들도 같이 포함시키면 바람직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현황 알아봤고요. 지원 대책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연권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 고용시장을 보면 60대 취업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청년 취업자는 급격히 줄고 있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50만 명을 넘었는데요. 청년 취업 시기는 더 늦어지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의 요람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 모시고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 청년들 일자리 못 구해서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뭐 50만 명이 넘었다. 일단 노력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쉬었다는 것 같은데 이런 숫자를 볼 때마다 조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좀 답답합니다. 통계 조사 이래로 아마 50만 4천 명 지난달 지난달에요. 예, 역대 네. 최대인 것 같고요. 심각한 이제 현상이죠.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50대 그 아들을 예. 부모님 80대 부모가 부양하는 일이 지금 최근에 심각한 80대 사회 부모가 50대 아들을 그게 왜 부양한다. 그러냐면 이제 20대 청년기에 예.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해서 못하고. 경력 단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냥 쉬었음 세대죠. 예, 계속 이제 악순환 굴레에서 취업을 못하니까 현재 이제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예.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네. 이전 세대에 비해서 고학력, 고스펙 굉장히 아주 뭐 많이 갖추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난, 극심한 경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눈높이 수요가 안 맞는 현상이 있긴 한다. 예,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눈높이가 안 맞다.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된다. 예컨대 이제 다양한 그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일단 먼저 뛰어들고 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생길 수 있도록 네. 해야 되죠, 그죠? 뭐든지 먼저 실천해 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해보겠다는, 예, 응? 어떻게 해보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그냥 쉬지 말고 도전해보게. 도전해보게 어떤 일이든 어떤 이게 일이든. 정책적 수단을 만들고 또 뭐 저희 산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청년들 이제 일 경험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들한테 네. 대상하는 뭐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해외 일경험 사업이라고 재작년부터 생긴 예, 사업이 해외 있죠. 일경험. 예, 그 해외 일경험. 예. 해외에 나가서 단기간 네. 뭐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해외 좋은 기관들을 알선을 해드리고 알선해주고. 또 연수도 필요하면 해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체제비 또 뭐 지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해드리죠 충분히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해외 뭐 일경험 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좀 많이 좀 해줍니까? 아니면 또 너무 또 적어서 또 혜택을 못 이제 받을 재작년부터 생겨서 올해는 6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예산을 600명 정도? 예. 오.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해왔던 많이 앵커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K무브라고 들어보셨죠? K무브. 예, 네. K무브 유명한 브랜드니까 네. 청년들 해외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해외 취업. 네, 지금까지 한 뭐 7만 몇 명이 뭐 해외 취업을 했으니까 그 저희들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드리고 또 연수가 필요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알선을 해서 해외 기업들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데 네트워킹을 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는 이제 해외로 그런 좀 취업하고 싶은 취업하는 사람들이 산인공의 이 K무브 프로그램을 좀 네. 문을 두드려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월드 잡 플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한 뭐 몇천만 명 정도 청년들이 지금 누적돼서 가입을 해서 지금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뭐 보고서도 쓴다든지 또 케어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월드잡 플러스에서 등록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주로 해외 취업을 하면 어느 나라로 조금 많이 관심을 주로 갖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나라들이 미국, 미국, 일본, 일본. 싱가포르, 싱가포르. 유럽 또 최근에 이제 멕시코 같은 한국 업체들이 많이 간대. 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네네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국가로 가고 기관으로 말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질이 높아져서 예. 그 유엔 산하 기관들이 꽤 기구들이라든가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간 사례 우리가 미리 MOU를 맺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데 가려면 너무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펙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검사를 하고요. 예. 역량이 부족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인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또 더 훈련이 더 필요하면 훈련을 더 받게 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가능한 한 본인의 취미와 적성, 뭐 희망에 맞는 쪽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예. 어차피 경험을 쌓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해외 취업도 하긴 하지만 예.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국내에 와서 예.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국내에서 취업을 일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 38년 전에 김우중 회장님이 그 하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게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아,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네. 넓은 세상에서 일과 경험을 해보고 취업도 해보고 네. 그 자원들이 다시 인적 자원들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각국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도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말고 이런 데 네. 좀 도전을 하면 좋을 텐데. 더 많이 도전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예산이 좀 늘어나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네,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60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해외 취업에 또 해외 연수, 해외 일경험, 해외 취업에 관련돼서 예. 사실은 또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국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데 굳이 외국까지 보내야 되겠냐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이 이제 계셔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 청년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DNA를 그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죠, 그죠? 또 국내에서 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DNA가 있는데 어차피 국민 세금을 다 걷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필요한 때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 말고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일과 학습을 근로자 신분으로서 예. 곧바로 아주 일학습 병행은 예컨대 이런 거죠. 예.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곧바로 전일제 대학을 가지 않고 네. 먼저 취업을 하는 취업해서 거죠. 일을 하면서. 예, 취업을 하면 정부에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뭐 등록금 뭐 이런 걸 다 지원해 드리죠. 네. 주말에 나와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주경야독 같은 주경야독을 거죠. 하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실전 현장에서의 역량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고 또 조기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들어간 한 가지 그 노력과 시간이 예.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럼 프로그램도 일과 있죠. 이런 학습을 병행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네. 조금 지원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예산에 있어서 예산으로 갖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데 대충 뭐 작년에 한 3만 명 정도 3만 예, 명? 현재 누적 15만 8천 명 정도 대단하네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예, 네, 거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 예산을 예. 청년층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격증? 예, 네. 예. 저는 뭐 학력보다 요새는 자격 중심 사회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증 르네상스가 다시 오고 있다. 자격증. 중장년층에서도 자격증 르네상스가 네,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층도. 그런데 다행히 재작년부터 예. 청년층에 한해서 34세 미만이죠. 청년층에는 지금 34세 미만. 네네. 내 한해서 예,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50% 네. 절반이면 되네요. 자격증.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무작정 무제한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네, 이것도 또 제한이 1년에 있습니까? 1년에 본인이 한 3회 정도까지만 세 차례. 네, 세 차례 뭐 충분하죠. 1년에 네. 세 차례 다 못 보니까 그렇죠. 시험은 자격증 그죠? 시험이. 예, 이제 그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133만 명이 지원됐네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네. 153억 원 지원. 올해는 더 늘렸습니다. 다행히. 242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산인공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청년들을 위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훈련 프로그램을 또 인근 또 민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운영기관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네. 이제 도전의 기회가 직장을 잡는 데 조금 주로 네. 어떤 자격증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따기 위해서 도전을 할까요?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청년 세대니까 예. 아무래도 첨단 분야가 이제 첨단 많이 분야. 개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디지털 관련된 거, 또 디지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예, 그렇죠. 반도체, 빅데이터, 뭐 이런 쪽 영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또는 방송 컬처, 뭐 이런 쪽이라든가 해서 청년층이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 이제 선호하는 그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노동시장 수요가 또 많고 지금 예. 뜨고 있는 벤처에서도 많이 뜨고 있고 하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기에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하죠. 저희들이 아, 예, 그래요? 해서 계속 이제 탄력적으로 예, 이제 정원을 배정한다든지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국가 기술 자격에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됐죠. 됐죠.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제 꿈은 예. 앞으로 향후 한 3, 4년 내에 우리가 1년에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응시하는 분들이 한 450만 명 되죠. 450만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아, 그 예, 정도로 많아요? 530 종목입니다. 예. 530 종목에 450만 명. 예,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네요. 예, 어떤 분야는 예컨대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이런 그 특수한 분야는 뭐 몇십만 명이 보거든요. 한 2, 30만 명 이상.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규모가 8번 정도 대규모로 보는 시험도 있고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소규모로 보는 시험도 이제 1년 365일 이제 상시적으로 보는 시험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필답 시험의 한 50% 정도가 CBT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예, 이게 예전과 같이 뭐 시험 문제를 종이에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뭐 시험 답안지를 쓰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안 회수해서 하고, 묶어서 배낭에 넣어서 출제센터 갔다가 물류했다가 채점 끝나고 학교 이게 오래 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물류하다가 또 에러가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실수가 그렇잖아요. 생길 수 있고. 그 되게 이제 시간과 노력과 뭐 이런 거 뭐 리스크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CBT 시험을 이제 더 넓히게 되면 CBT 시험은 좋은 게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가 네. 신원 본인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서 문제가 뜨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답안지를 제가 제출해서 답안지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제출하기를 딱 누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합격 불합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네. 그러니까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간편하고 물류도 없고 그래서 CBT 시험으로 가능한 한 가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전히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시험장이라고 해서 이제 CBT 시험을 보려면 그 디지털 테스트 센터라 전국적으로 많이 여기저기 촘촘하게 깔아야 됩니다. 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재까지 디지털 시험장 DTC가 12개 정도가 이제 설치가 갖춰져 돼 있고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 4년 이내에 2, 3년 이내 빠르면 전국에 32개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어지간한 시험들은 다 컴퓨터 시험으로 컴퓨터로 바꿔야 전환을 되겠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청년들 교육 지원 또 도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요즘 뭐 이 취업 60대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은퇴를 앞둔 퇴직을 앞두고 좀 왕성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나이가 좀 들어도 열심히 건강이 허락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 어떤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들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은퇴한 세대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러죠. 어떤 자격증을 따면 어떤 취직이 잘 돼?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를 좀 가질 네, 수 네. 그 있을까?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자격증, 네. 예, 박사학위 소용없다. 저는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네. 자격증이라 이제는 나이들. 어떤 그 액티브 시니어가 좀 응시하는 예. 그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액티브 있어요? 시니어가 이제 50대는 이제 산업안전기사. 산업 안전기사. 예, 하고 한식조리 네. 기능사가 이제 많이 이제 응시하는 편이고 이제 응시만 보면 예. 60대 이상은 이제 전기 쪽 분야입니다.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취업률 수요가 조금 많은가 보죠. 취업이 좀 많습니다. 잘 되는 거죠. 네, 예컨대 그 전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의 그 아파트 관리소장 네. 되려면 전기 이 자격증이 관련된 필요하구나.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제 관리소장 하려면. 예, 제 사촌 형님도 저보다 연세가 뭐 5살 많은데 얼마 전에 저 자랑하는 거예요. 니네 자격증 땄어요? 공단에서 하는 자격증 전기 쪽 땄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 저기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장 됐다. 네. 괜찮다. 그래서 예. 아 형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예. 이제 그런 분야들이 일자리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은 많은 고객들을 주민들 상대되니까 노련한 좀 약간 연세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더 대민응대 잘할 수 하기도 편하면서 또 기술도 갖추고 있으니까 예. 점점 그런 쪽에는 적합한 일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 예. 또 어떤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통계 자료를 보니까 55세 이상 네. 예, 취업률로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격증을 응시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숫자고, 부분이고 취업률로 보면? 근데 취업률은 또 그런 미층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나와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증이 뭐냐면 전기입니다, 역시. 역시 전기.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 예, 네. 전기 중에서도 기능사. 기능사. 예. 그다음에 한식 조리 기능사. 한스조리 기능사. 예. 그다음에 조경 기능사가 들어가요. 조경 조경. 기능사. 네, 아하. 네. 그래서 조경 기능사도 그런 이제 조경 수요가 좀 많은 모양이죠. 많은- 아파트 단지도 또 역시 조경이 필요하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조경에 신경을 많이 들어가니까.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취업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전기 쪽 이런 쪽은 취업률이 자격증 따면 70%가 넘으니까요. 70%. 네, 꽤 괜찮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또 설비 쪽이 다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 들어가는데 예. 이제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뭐 다 저기 뭐 인공지능이 못하는 영역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이제 계속 경험이 풍부한 액티브 시니어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네. 일자리를 갖고 싶으면 산업안전인력공단을 두드려서 네. 국가 자격 기능을 네. 따면 자격시험을 따면 네, 좋겠다. 네. 저희들이 그 이제 2달에 한 번씩 예. 자격증에 관련 리포트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띄워드리고 아, 그래요? 보도자료로 또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노동시장의 이제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잘 추이를 살펴보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제도가 있거든요. 국민 내일배움 예, 정부가 예. 이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훈련 받으시고 자격증 따시고 알겠습니다. 취업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년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활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권에선 인적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까지 나오죠. 민생을 함께 챙긴다는 의도는 좋지만 산불 추경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2조 4천억 원의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4조 8천억 원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절반으로 깎았죠. 예비비도 이렇게 중요한 예산입니다. SBS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